톰 아저씨의 오두막. 노예들의 삶. 아직은 겨울의 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2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어느 훌륭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두 남자가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사람 좋은 인상을 풍기는 사람은 이 집의 주인 셸비 씨였고, 화려한 옷차림에 아랫배가 튀어나온 똥보에다가 건방진 느낌을 주는 사람은 노예 상인 헤일리였어요. 셸비 씨가 사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톰은 팔아버리기에는 정말 아까운 노예야.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데다가 신앙심마저 깊은 사람이라네. 나는 그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톰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거래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네. 하지만 헤일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톰만 데리고 가면 저는 믿지는 겁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조끼 주머니에서도 금시계줄이 번쩍거렸어요. 그때 응접실 방문이 열리더니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4~5살쯤 돼 보인 어린아이가 얼굴이 내밀었어요. 오 해리 어서 오너라. 이 손님 앞에서 네 노래와 춤 솜씨를 보여주지 않겠니? 셸비 씨의 말에 해리라고 불린 어린아이는 두 사람 앞에서 깜찍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누가 보아도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지요. 해리의 재롱이 끝나자 헤일리가 불쑥 말했어요. 이 아이를 톰과 함께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셸비 씨는 잔뜩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뭐라고? 해리를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그건 안 될 말이네. 그때 해리가 열어놓은 문틈으로 한 여자가 기웃거렸어요. 20대 중반의 나이로 보이는 그녀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탐스러운 검은 머릿결과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예쁜 얼굴이었는데 바로 해리의 어머니였지요. 셸비 씨가 물었어요. 엘리자 무슨 일이지? 해리가 주인님 말씀하시는데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해서. 하하 괜찮아. 해리의 재롱 덕분에 즐거웠어. 그래 이제 해리를 그만 데리고 나가지. 엘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헤일리가 입을 열었어요. 오 셸비 씨, 엘리자는 정말 보기 드물게 우아한 노예입니다. 저 노예를 제게 팔지 않겠습니까? 값은 비싸게 쳐드리겠습니다. 셸비 씨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엘리자는 내 맘대로 팔 수 있는 노예가 아니라네. 아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어서 설령 내가 팔려고 해도 아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네. 헤일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허참, 이곳 사람들은 노예를 아낄 줄만 알았지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엘리자를 저에게 팔면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텐데. 전 이제야 셸비 씨가 사업에 실패한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착하십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톰과 그 꼬마를 함께 넘겨주는 문제 말입니다.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게. 그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헤일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때까지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엘리자도 얼른 사라져버렸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주로 아프리카 등에서 끌려온 흑인들은 백인들의 하인이 되거나 그들의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지요. 백인들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흑인들이 마구 때리는 것이 예사였고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도 흔했어요. 하지만 인정 많은 셸비 씨 집의 노예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셸비 씨는 흑인 노예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서 노예들도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지요. 그런데 셸비 씨 집에 큰 불행이 닥쳤어요. 셸비 씨의 사업이 망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지요. 팔고 싶지 않은 노예를 팔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엘리자의 가슴은 심하게 쿵쾅거렸어요. 이럴 수가. 내 아들 해리와 사람 좋은 톰을 팔려고 하다니. 그녀는 허둥거리며 셸비 부인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정신이 아찔해서 자꾸만 쓰러질 것 같았지요. 엘리자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셸비 부인의 하녀로 있으면서 정성을 다해 주인을 모셨어요. 그 정성에 감탄한 셸비 부인은 엘리자를 조지 헤라스라는 흑인 청년과 결혼시켜 주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해리였어요. 셸비 부인의 방으로 들어간 엘리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님, 주인님께서 방금 돌아간 노예 상인에게 톰과 해리를 파실 작정인가 봐요.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해리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셸비 부인은 깜짝 놀라 눈이 커다랗게 떴어요. 뭐라고? 해리까지? 그럴 리가. 아마 네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해리를 파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안심해라. 마침 외출하려고 하던 셸비 부인은 엘리자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위로해주고 나서 마차를 타고 떠났어요. 엘리자는 정원에서 떠나가는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때 문득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누구? 오 여보, 남편 해리스였어요. 가까운 농장에서 일하는 그는 고약한 주인 밑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그들 부부가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지요. 어쩐 일이에요? 심부름 나온 길에 들렀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야. 우선 당신 방으로 좀 가지. 해리스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 전까지 마대 공장에서 일했는데 머리가 좋은 그는 마대를 세탁하는 기계를 혼자 힘으로 발명할 정도였지요. 마대 공장 주인은 해리스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인은 오히려 못마땅했어요. 흑인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비위가 상한 것이지요. 쳇, 노예 따위가 시시한 걸 하나 발명했다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도저히 못 봐주겠어. 도로 농장으로 보내버려야겠어. 그리하여 농장으로 쫓겨난 해리스는 죽도록 일만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엘리자는 방으로 들어가서자마자 해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도 많이 컸지요.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해리가 팔러 갈지도 모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일부러 꾹 참았어요. 가뜩이나 힘든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녀석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자랐군. 불쌍한 녀석,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해리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 해리를 쓸어안고 나서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이곳을 떠날 결심을 했기 때문이요. 이젠 더 이상 주인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구려. 그래서 오늘 당장 노예제도가 없는 캐나다로 도망칠 작정이요. 오 여보. 엘리자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그런 결심을 했을까 싶어서였지요. 해리스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캐나다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 꼭 당신과 해리를 데리러 오겠소.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꾹 참고 기다려주오.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이윽고 해리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늦었소. 이젠 떠나야겠어. 내가 사라진 줄 알면 나를 잡으려고 난리가 날 거야. 여보, 부디 몸 조심하세요. 해리스는 아들을 다시 한번 안아보고 나서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밖에는 이미 저녁 어스림이 깔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재빨리 사라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엘리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셸비 씨의 저택 뒤쪽으로 흑인 노예들의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도 있었지요. 톰 아저씨는 아내 클로와 3명의 아이와 함께 예쁜 덩굴 장미로 뒤덮인 그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오늘도 클로 아주머니는 열심히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요리 솜씨는 뛰어나서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 옆으로 톰 아저씨와 셸비 씨의 아들 조지가 식탁에 마주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그렇게 쓰면 어떡해요? G가 아니라 Q란 말이에요. 제가 다시 써볼 테니 잘 보세요. 선생님은 어린 조지였고 학생은 톰 아저씨였어요. 톰 아저씨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알았어요, 도련님. 이번엔 아마 제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톰 아저씨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글자를 읽고 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씨 착한 조지가 그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지요. 그때 클로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요. 자, 도련님, 배고플 테니 먹으면서 하세요. 그 말에 조지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맛있는 케이크다. 난 이 세상에서 아주머니가 해준 요리가 제일 맛있어. 칭찬을 받은 클로 아주머니는 얼굴에 붉혔지만 싫지는 않은 표정이었어요. 조지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톰 아저씨의 두 아이들한테도 권했어요.
모즈 피트, 너희들도 함께 먹자. 그러자 톰 아저씨는 자신의 두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너희들 도련님과 먹을 때 버릇없이 함부로 장난을 치면 안 돼. 조지는 케이크를 먹느라 입을 오물거리면서 클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아주머니, 다음 주말에 학교 친구 링컨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때도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주실 거죠? 물론이죠, 도련님. 언제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는 머리를 꾸벅 숙여 보였어요. 케이크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는 근처에 사는 흑인 노예들이 손에 성서를 들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이따금 그곳에 모여 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불렀지요. 그날 밤도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는 젊은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앙심 깊은 흑인 노예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그들 모두 톰 아저씨처럼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린 조지가 대신 성서를 읽어주면 마지막으로 톰 아저씨가 다른 흑인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밤은 점점 깊어갔어요. 그 시각 셸비 씨의 저택에서는 집주인 셸비 씨와 노예 상인 헤일리 사이에 한 가지 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헤일리가 탁자 위로 종이 한 장과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셸비 씨. 그럼 이 종이에 사인을 하면 우리의 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셸비 씨는 머뭇거리다가 사인을 마치고 나서 사정하는 눈빛으로 헤일리를 바라보았어요. 내 형편이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톰과 해리를 넘겨주기는 하네만 마음이 편치 않다네.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자네가 신경을 써주게. 헤일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시원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 것이라면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저 역시 마지못해 노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원래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랍니다. 그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셸비 씨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만 밝히는 지독한 욕심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계약을 마친 셸비 씨는 헤일리를 돌려보내고 아내가 있는 침실로 갔어요. 그때까지 자지 않고 있던 셸비 부인은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까 낮에 엘리자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톰과 해리를 노예 상인에게 넘길 거라던데 사실이 아니지요? 셸비 씨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오, 사실이오 여보. 순간 셸비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톰도 톰이지만 어린 해리까지 어떻게. 나도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오. 만일 내가 그 두 사람을 넘기지 않으면 헤일리는 우리 집과 남은 노예까지 모두 빼앗으려고 들었을 것이오. 그러니 한 번만 이해해 주구려. 셸비 부인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해리까지. 아, 이제 엘리자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군요. 우리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셸비 부인의 울음소리는 시중을 들려고 침실로 다가오던 엘리자의 귀에도 들렸어요. 셸비 부인의 흐느낌 섞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자는 발걸음을 돌려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는 해리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굳은 결심을 하고 한 통의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마님, 본의 아니게 주인님과 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엿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해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리를 데리고 도망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노예라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비록 두 분의 곁을 떠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엘리자는 편지를 눈에 잘 띄게 단정해 놓은 다음 해리를 들쳐업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밤이 깊어 바깥 공기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곧장 톰 아저씨 오두막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얼른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잠자리에 들려던 톰 아저씨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밤중에 누굴까? 클로 아주머니가 촛불을 켜들고 문을 열어주자 엘리자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는 해리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해요. 오늘 낮에 주인님 댁으로 노예 상인이 왔었어요. 주인님은 톰 아저씨와 우리 해리를 노예 상인에게 넘겨준다는 계약서를 쓰고 말았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클로 아주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 뒤에 서 있는 톰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도 얼른 도망쳐요. 당신은 통행증도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면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결국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수밖에. 톰 아저씨는 솟구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도망가지 않겠어. 내가 달아나면 노예 상인은 나 대신 우리 아이들과 당신을 잡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겠지. 차라리 나 혼자 팔려가는 게 낫소. 엘리자는 연신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제 남편 해리스도 아까 캐나다로 간다며 도망쳤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를 만나면 우리도 캐나다로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톰 아저씨 부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엘리자를 얼싸안았어요. 오,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그래, 너라도 얼른 도망치거라. 부디 몸 조심해야 해. 다음날 아침 엘리자와 해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셸비 씨네는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나 셸비 부인은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지요. 눈치를 채고 도망간 모양이군. 차라리 잘 됐어. 그러자 셸비 씨가 화를 버럭 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헤일리가 이 일을 알면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오해할 텐데. 하인들이 모두 나서서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엘리자의 편지만 발견되었을 뿐 사람은 찾지 못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헤일리는 다짜고짜 셸비 씨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여자 노예가 해리를 데리고 도망쳤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를 속이고 빼돌린 것 아닙니까? 셸비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했어요. 내가 빼돌린 것이 절대 아니라네.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해리의 엄마가 엿듣고 도망친 거야. 우리 집 하인들을 풀어서 뒤쫓으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네.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는 사이 셸비 씨의 집 하인 앤디는 샘이라는 하인에게로 달려갔어요. 이봐 샘, 주인님이 우리 둘이서 헤일리 씨를 모시고 엘리자의 뒤를 쫓으라는 명령이야. 얼른 말을 준비해야겠어. 샘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런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지 뭘. 하지만 주인마님은 엘리자가 잡히는 걸 원하지 않으셔. 오늘 아침 엘리자가 도망친 것을 알고 오히려 잘 됐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 그렇다면 방법을 달리해야겠는걸? 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 몇 개를 주워와서 헤일리가 탈 말 안장 밑에 집어넣었어요. 이윽고 아침 식사를 마친 헤일리는 엘리자를 추격하기 위해 말에 올라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말이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헤일리는 그만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앤디와 샘은 낮게 희죽거렸어요. 밤송이에 찔린 말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그때 땅바닥에 나동그러진 헤일리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봐, 빨리 말에 붙잡아. 앤디와 샘이 탈 말들마저도 깜짝 놀라 덩달아 껑충껑충 날뛰기 시작했어요. 세 마리의 말은 온 들판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앤디와 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다닌 끝에 겨우 말을 잡아왔어요. 그 바람에 사람도 말도 모두 지친 데다가 시간도 3시간이나 흘러버렸지요. 마음이 다급해진 헤일리는 초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늦었다. 빨리 출발하자. 그러나 앤디와 샘은 느긋한 태도였어요. 이왕 늦은 김에 점심을 먹고 출발하지요. 남자 셋이서 마음을 먹고 쫓아간다면 그까지 나이 딸린 여자 하나를 못 잡겠어요. 헤일리는 못마땅했지만 그들의 말이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치는 엘리자. 엘리자는 강을 건너 오하이오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켄터키주보다는 노예들에게 너그러운 편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룻밤 하루낮을 꼬박 걸은 엘리자가 오하이오강 기슭에 도착했을 때는 또다시 어둠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근처 술집의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를 빌려 탈 수 있을까요? 그러자 술집 주인인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강에 얼음이 떠 있어서 배가 다닐 수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몹시 아파서 그래요. 지금 당장 강을 건너고 싶은데. 그래요?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오늘 밤 통나무를 끌고 강을 건넌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는 그 말을 믿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해리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초조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추격하던 헤일리 일행이 술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샘은 술집 창가에 엘리자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을 본 순간 일부러 모자를 떨어뜨리며 소리 높여 외쳤어요. 아, 내 모자. 샘의 목소리는 특이해서 엘리자는 금세 그가 누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하얗게 찔린 표정으로 해리를 들쳐업고 술집 뒷문을 통해 달아났어요. 하지만 헤일리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기 엘리자가 도망간다. 빨리 잡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도망치던 엘리자는 눈앞에 시커먼 강물이 나타나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어금니를 힘주어 깨물며 얼음 위로 뛰어올렸어요. 하지만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얼음은 갈라지는 소리를 냈지요. 엘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옆에 얼음 위로 재빠르게 건너뛰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둥둥 떠다니는 얼음을 딛고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엘리자가 땅 위로 올라섰을 때 그녀의 신발과 양말은 모두 벗어지고 발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엘리자는 이를 악물고 또다시 뛸 준비를 했어요. 그때 강둑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엘리자는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심스나리. 놀라기는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는 셸비씨 집에 있는 엘리자가 아니냐? 심스 씨는 셸비씨 집 근처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따금 셸비씨 집에 놀러온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엘리자예요. 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심스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안 됐구나. 도와주고 싶지만 나에게는 너를 숨겨줄 만한 곳이 없단다. 대신 저기 어둠 속에 잠긴 하얀 집으로 가보아라. 그 집주인은 마음씨가 착해서 틀림없이 네 부탁을 들여줄 거야. 엘리자는 심스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얀 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편 강 건너편에 서 있던 헤일리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나 참, 얼음이 떠다니는 강을 맨발로 건너다니.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앤디와 샘은 엘리자가 무사히 강을 건넌 것이 기뻐서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 설마 저희들에게도 이 강을 건너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저희들은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몹시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떠나자 헤일리도 엘리자를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그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자넨 로커 아닌가? 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도 아른 체를 했어요. 헤일리, 자네가 웬일인가? 도망치는 노예를 뒤쫓다가 놓치고 말았네. 그래? 그렇다면 진작 나에게 부탁해야지. 나야말로 노예를 붙잡는 데는 전문가 아닌가? 하긴 그렇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네를 노예 사냥꾼이라고 부르겠나. 좋아, 도망친 나의 노예도 붙잡아주게. 그럼 사리에는 두둑하게 하지. 알았네. 일단 술이나 한 잔 마시면서 자세히 말해보게.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주고받았어요. 팔려가는 톰 아저씨. 오하이오주 상원 의원인 버드 씨는 바쁜 일정 중에도 틈을 내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켄터키주에서 도망쳐오는 노예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새 법을 만든다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부인의 물음에 버드 씨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불행하게도 그 법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소. 정말 너무하는군요. 노예를 학대하는 것은 하느님도 원하지 않는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켄터키주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는 것을 어쩌겠소. 나도 마음이 아프다오. 그때 흑인 하인 한 명이 거실로 들어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 잠깐 부엌으로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지? 버드 부인은 궁금한 표정으로 하인을 따라 나갔다가 금세 남편을 소리쳐 불렀어요. 여보, 얼른 이리 와보세요. 버드 씨는 화들짝 놀라며 부엌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곳에는 한 흑인 여자가 거짓골을 한 채 어린아이를 안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진 여자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발에서는 피가 흘려내렸지요. 엘리자였어요. 엘리자와 해리는 버드씨 집 하인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자 엘리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켄터키주에서 도망쳐온 노예입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버드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하이오 강을 건너는 배가 없었을 텐데. 강물 위에 떠있는 얼음을 건너뛰어 도망쳐왔어요.
그 말에 버드 부인이 눈물을 훔쳤어요. 가엾어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는 노예제도가 없는 캐나다로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캐나다는 여기서 아주 먼 곳이야. 도착하기도 전에 잡히고 말걸. 하지만 안심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버드 부부는 잠시 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저 흑인 노예를 어떻게 도와주지요? 글쎄, 일단 우리 집은 너무 위험하오. 내일 아침이면 추격자가 쫓아올지도 모르지 않소? 당신은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시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마차에 태워서 벤 트롬프 씨에게로 가겠소. 그는 켄터키주에서 도망쳐온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니 아마 우리를 도와줄 것이오. 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버드 부인은 서둘러 엘리자와 해리에게 새 옷을 갈아입힌 다음 마차에 태웠어요. 버드 씨는 직접 마차를 몰아 깊은 산 꿀짝에 있는 벤 트롬프 씨의 농장에 도착했어요. 이 노예들을 도와주시오. 켄터키주에서 도망쳐왔다고 하오. 버드 씨의 말에 벤 트롬프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의원님의 부탁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안심하고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엘리자와 해리는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2월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이 톰 아저씨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지요. 톰 아저씨는 아직 단잠에 빠져있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들과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클로 아주머니는 남편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여보, 정말 이대로 떠나는 수밖에 없나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여보. 하느님이 계신다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야. 아침 식사를 마치자 셸비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녀 역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톰,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약속하겠네. 우리 집 형편이 좋아지면 자네를 꼭 찾아오겠다고 말이야. 그때 대문 밖에서 노예 상인 헤일리가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뭘 꾸물거리고 있나? 얼른 나오지 않고. 톰 아저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톰 아저씨가 마차에 오르려고 하자 헤일리는 얼른 그의 발목에 족쇄를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셸비 부인이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톰은 도망치지 않아요. 족쇄를 풀어주세요. 헤일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믿나요? 엘리자와 해리가 도망친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톰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셸비 부인에게 말했어요. 조지 도련님을 못 보고 떠나서 섭섭하군요. 셸비 부인이 대답했어요. 조지는 오늘 아침 일부러 친구네 집으로 보냈다네. 자네가 떠나는 것을 알면 그 아이도 큰 상처를 받을 테니까. 마침내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헤일리는 급히 말을 몰아 큰 길가에 있는 대장간에서 멈추었어요. 톰 아저씨의 손에 채운 수갑이 너무 작아 좀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때 큰 길 저쪽에서 누군가 소리치며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안 돼요, 톰 아저씨. 조지였어요. 조지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톰 아저씨의 목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톰 아저씨, 어떻게 나 몰래 떠날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지 말아요. 톰 아저씨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도련님, 가야만 해요. 제가 없더라도 부디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아저씨를 찾으러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요. 조지는 주머니에서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금호와의 구멍을 뚫어 만든 목걸이였지요. 그것을 톰 아저씨의 목에 걸어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이 목걸이를 보세요. 이것을 보면 내가 아저씨를 반드시 찾으러 가겠다고 한 약속이 떠오를 거예요. 톰 아저씨는 울며 매달리는 조지를 겨우 떼어놓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다시 만난 가족. 이슬비가 조용히 내리는 늦은 오후 시골 호텔에 마차가 도착하고 한 신사가 내렸어요. 그는 호텔 현관을 들어서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에 눈길을 주었어요. 도망친 노예를 찾음. 이름은 조지 해리스. 키는 180cm의 마른 체격임. 등과 어깨에 흉터가 있고 손에는 H 낙인이 찍혔음. 이 사람을 사로잡거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람에게 $400의 살해금을 드리겠음. 포스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수군거렸어요.
노예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지독한 사람이군. 낙인까지 찍었다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노예를 발견하면 죽여도 된다는 말과 같잖아. 그러자 방금 들어온 신사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이 노예를 잘 알고 있어요. 그는 한때 내 마대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흑인이지만 매우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신사는 마대 공장 주인인 윌슨 씨였어요. 그때 호텔 앞에 또 한 대의 마차가 멈추어서더니 이번에는 피부가 까무잡잡한 신사가 내렸어요. 그는 호텔 안으로 들어서다가 윌슨 씨를 발견하고 아른 체를 했어요. 아니, 이곳에 웬일이세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온 버틀러입니다. 잠깐 제 방으로 들어가서 차나 한 잔 마실까요? 윌슨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사는 모자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죄송합니다, 윌슨 씨. 저는 조지 해리스입니다. 아니, 해리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변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망다니는 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허참, 배짱 한번 두둑하군. 발각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저는 붙잡히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보였어요. 윌슨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인가? 저는 캐나다로 갈 생각입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네. 자, 여기 있네. 윌슨 씨는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주었어요. 그러자 해리스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혹시 제 아내 엘리자를 만나면 캐나다로 가라고 전해주십시오. 셸비 마님은 친절하신 분이지만 노예들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알았네. 부디 몸 조심하게. 해리스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는 방을 빠져나갔어요. 반면 엘리자는 벤 트롬프 씨의 소개로 인디애나주에 있는 시메온 할리데이 씨의 집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어요. 할리데이 씨 부부도 버드 씨나 벤 트롬프 씨처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밤마다 노예 상인에게 쫓기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견디다 못한 엘리자는 얼굴을 붉히며 할리데이 부인에게 말했어요. 마님, 이곳은 저에게 더없이 편한 곳이지만 그래도 떠나야겠어요. 날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이 떠난 캐나다로 가야겠어요. 할리데이 부인은 소쿠리에서 시든 살구를 골라내다가 엘리자를 바라보았어요. 꼭 떠나야겠니? 아이까지 딸린 흑인 여자가 캐나다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유롭기만 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때 외출했던 할리데이 씨가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 우리 집에 3명의 손님이 찾아올 것이오. 그런데 그 중에는 조지 해리스라는 사람도 있어. 순간 엘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인님,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엘리자의 남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야. 아,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엘리자는 기쁨에 들떠 중얼거리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자는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머리맡에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 해리스가 정성껏 자기를 간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여보. 해리스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가만히 누워있어요. 당신 몸이 너무 약해졌군. 남편 옆에는 귀여운 해리도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무사했어요. 그녀는 셸비 씨 집을 도망쳐 나온 이후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 해리스와 엘리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할리데이 씨 부부가 떠나는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마련해 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식탁에는 그들 외에도 2사람이 더 있었어요. 한때 해리스의 마부 노릇을 했던 짐과 그의 어머니였지요. 짐은 노예로 일하다가 캐나다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 다시 위험한 땅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해리스는 그들을 대표해서 할리데이 씨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쫓기는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분께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신앙심 깊은 할리데이 씨 부부는 손을 내저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안전하게 도망칠 궁리나 하게. 꼬마 천사 에바. 헤일리는 톰 아저씨를 끌고 미시시피 강에 도착했어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강인 미시시피 강은 바다처럼 넓었으며 수많은 배가 뱃고동을 울리며 오갔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배에 올라탔어요. 그 무렵에는 성질이 고약한 헤일리도 톰 아저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족쇄와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톰 아저씨는 그 배에서 꼬마 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에바라는 6살쯤 된 소녀인데 에바는 아버지 세인트 클레어 씨와 또 친척 한 명과 함께 여행 중이었지요. 톰 아저씨는 에바에게 과일 씨와 나무 열매로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어요. 에바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다가 불쑥 물었어요. 그런데 톰 아저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가씨. 팔려다니는 노예들은 마땅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끌려다녀야 하거든요. 에바는 금세 울상이 되었어요. 어머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럼 내가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아저씨를 사달라고 할게요. 그때 마침 배가 작은 부두에 닿아 목재들이 식기 시작했고 톰 아저씨도 갑판 아래로 내려가 그 일을 도왔어요. 에바는 아버지와 함께 갑판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윽고 목재를 다 실은 배가 출발 신호로 길게 고동을 울렸어요. 그때 클레어 씨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앗, 에바야. 갑판에 서 있던 에바가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만 물속으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순간 한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톰 아저씨였지요. 수영을 잘했던 그는 쉽게 에바를 구해서 배 위로 올라왔어요. 클레어 씨는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톰 아저씨를 바라보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그로부터 얼마 후 배는 뉴올리언스 부두에 도착했어요. 승객들은 여기저기에서 서둘러 내리려고 부산을 떨었어요. 그때 클레어 씨가 헤일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노예를 내가 사겠소. 얼마면 되겠소? 헤일리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톰 아저씨를 팔려고 온갖 칭찬이 늘어놓았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노예랍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며 신앙심은 또 얼마나 깊은지. 값을 두둑하게 주셔야겠는데요. 클레어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었어요. 헤일리는 그 돈을 세어보더니 계약서에 얼른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이지요. 계산을 마친 클레어 씨는 에바와 함께 톰 아저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톰이라고 했지? 이제부터 자네 주인은 날세. 혹시 말을 다룰 줄 아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잘 됐네. 우리 집 마부 일을 맡아주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에바가 깜찍하게 끼어들었어요. 톰 아저씨, 우리 아빠는 친절하니까 금세 친해질 거예요. 그 말에 클레어 씨도 톰 아저씨도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에바의 아버지 클레어 씨는 커다란 농장을 가진 부자였어요. 그는 대학에 다닐 때 한 여자를 사랑했다가 시련으로 당한 충격으로 잠시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지금의 아내인 메리를 만나 결혼했어요.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란 메리는 성격이 무척 까다로웠어요. 질투가 많고 신경질적인 데다가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몰랐지요. 클레어 씨는 고민 끝에 사촌 누나인 오펠리아에게 집안일을 맡기려고 버몬트주까지 가서 그녀를 데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클레어 씨 일행은 부두에서 마차로 갈아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이윽고 마차가 멈춰선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정원에서는 온갖 꽃이 앞다투어 피어나고 커다란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뿜어져 나왔지요. 톰 아저씨는 잠시 넋을 잃고 그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에바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에요. 예쁘지요? 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에요. 톰 아저씨는 진심으로 대답해 주었어요. 저택에서는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명의 하인이 뛰어나왔어요. 클레어 씨는 그중 우두머리인 듯한 하인에게 불쑥 물었어요. 아돌프, 그동안 별일 없었지? 예, 주인님. 클레어 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클레어 씨의 아내인 메리는 긴 의자에 한가롭게 앉아 있었어요. 에바는 깡충깡충 뛰어가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오, 그래, 어서 오너라. 엄마는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좀 떨어져 있으렴. 클레어 씨는 아내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소개시켰어요. 여보, 내가 말한 사촌 누나 오펠리어요. 인사하구려. 메리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까딱하더니 말했어요.
남편에게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클레어 씨는 이번에는 톰 아저씨를 불러 인사를 시켰어요. 이번 여행에서 아주 괜찮은 마부를 한 명 구했소. 당신 마음에 쏙 들 거요. 메리는 쌀쌀맞게 대꾸했어요. 설마 그전 마부처럼 술에 취해 마차를 몰진 않겠지요? 톰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술은 마시지도 못한다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두고 봐야겠지요. 인사가 끝나자 클레어 씨는 아돌프를 불렀어요. 톰이 지낼 방을 하나 만들어주게. 보통 노예와는 다르니까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그리하여 톰 아저씨는 비로소 두 번째 주인을 모시게 되었어요. 클레어 씨는 무척 인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에바가 좋아하는 또 한 명의 여자 노예가 있었는데 매미였지요. 에바가 톰 아저씨와 매미를 따르고 가까이 하자 메리와 오펠리어는 못마땅해서 주의를 주었어요. 에바야, 네가 노예들이 좋아하는 것을 굳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명심해라. 백인과 흑인 노예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에바는 그 말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유를 찾아서 해리스 일행은 떠날 준비를 서둘렀어요. 엘리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분명해. 나는 탈출에 성공하면 더욱 열심히 교회에 다닐 거야. 엘리자도 눈빛을 반짝였어요. 나는 더욱 열심히 일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캐나다로 갈 수 있을까요? 왠지 불안해요. 갈 수 있어. 아니, 반드시 가야 해. 캐나다로 못 가면 나는 죽을 결심이야. 그때 할리데이 씨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해리스, 이 사람들은 나처럼 흑인 노예들을 도와주는 피니어스라는 친구야.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군. 피니어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우연히 술집에 들렀다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로커라는 노예 사냥꾼이었는데 당신들을 잡을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곧 이리로 들이닥칠 모양이에요. 엘리자는 금세 떨리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여보, 그럼 우린 어떡하죠? 해리스는 권총을 빼들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싸울 각오는 되어 있어. 결코 가만 앉아서 당하진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마차를 좀 빌려주십시오. 서둘러 역을 떠나야겠어요. 도망가다 그들을 만나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니어스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성급하게 굴어선 안 됩니다. 마차는 내가 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기다렸다가 어두워지면 출발합시다. 할리데이 씨도 거들었어요. 피니어스의 말에 따르는 게 좋겠네. 우리 중에서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니까 말이야. 그들은 서둘러 저녁을 먹고 짐을 싸서 마차에 올라탔어요. 일행은 모두 6명이었어요. 마차를 모는 피니어스와 해리스 가족, 그리고 짐과 그의 어머니였지요. 마부석에 앉은 피니어스는 채찍을 힘껏 내리쳤어요. 그와 동시에 마차는 덜컹거리며 얼어붙은 밤길을 달려갔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새벽 3시쯤 되자 뒤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리스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피니어스가 고개를 흔들었지요. 저기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망을 보며 달려오는 마이클이에요. 마이클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말했어요. 놈들은 대략 7, 8명쯤 되는 것 같아. 조금 있으면 우리를 따라잡을 거야. 그러자 피니어스가 말에 더욱 힘껏 채찍질을 하면서 말했어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싸움은 좀 더 가서 하도록 하세. 어두운 겨울 밤하늘 아래 또다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어요. 쫓기는 쪽은 해리스 일행이 탄 마차였고 쫓는 쪽은 로커 일당이 탄 말들이었어요. 얼마 후 피니어스는 어느 산골짜기 모퉁이에 이르러 마차를 멈추면서 말했어요. 싸우려면 이곳에서 싸우는 게 좋겠소. 얼른 내리시오. 일행은 황급히 마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피니어스의 말대로 그곳은 마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만큼 길이 좁은 데다가 길 뒤쪽은 겹겹이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일행이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 피니어스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어요. 싸우기 전에 일단 놈들을 설득해 봅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총을 뽑읍시다. 그때 마침내 추격하던 로커 일당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러왔어요.
녀석들은 분명 이 바위 주변에 숨어 있을 거야. 조심해, 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무슨 소리야? 고작 흑인 노예 따위를 무서워하다니. 마지막으로 큰 소리친 사람은 일당의 우두머리인 로커였어요. 그들은 권총을 들고 살금살금 바위를 기어올랐어요. 해리스가 얼굴을 불쑥 내민 것은 그때였어요. 나는 당신들을 해칠 생각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시오. 그러자 로커가 콧웃음을 쳤어요. 검둥이 주제에 뭐가 어째고 어째.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알은 해리스의 얼굴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날아갔어요. 흥분한 해리스도 로커를 향해 총을 쏘았어요. 그러나 해리스의 총알도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 사이 로커는 해리스의 바로 앞까지 기어올랐어요. 순간 피니어스가 로커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어요. 헉. 로커는 헛바람을 삼키며 아래로 굴러떨어지더니 죽은 듯이 널브러지고 말았어요. 일당은 잔뜩 겁을 먹고 부랴부랴 바위 아래로 기어 내려갔어요. 이곳은 우리에게 불리하다. 작정상 후퇴다. 그들은 로커를 내버려둔 채 황급히 말을 타고 달아나고 말았어요. 해리스 일행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서 함성을 질렀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해리스 일행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널브러진 로커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자 해리스가 말했어요. 얄미운 놈이지만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는 게 좋겠어요. 일행은 로커를 마차에 태웠어요. 그때 피니어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더러운 놈, 상처와 함께 흑인들이 괴롭히는 삐뚤어진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한 농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어느새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일행은 농가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로커를 치료해 주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로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해리스 일행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로커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농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누가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누구긴 누구겠소. 당신이 잡아가려 했던 해리스 일행이지. 그 말에 로커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불쑥 물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도 배를 기다리는 것 같소. 그래요? 그럼 내 말을 전해주시오. 캐나다로 가는 배에는 내 부하들이 숨어서 감시하고 있으니 변장을 하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길 바란다는 말도 함께요. 이제야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군. 집주인은 로커의 말을 해리스 일행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해리스 일행은 로커의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모두 변장을 했어요. 엘리자는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해리에게는 여자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저마다 모습을 바꾸고는 나루터로 갔어요. 로커의 말은 맞았어요. 하인으로 변장한 해리스가 표를 살 때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배 안엔 없는 것 같아. 잘 찾아봤어? 여자 노예는 혼혈이어서 보통 흑인과는 달라. 그리고 남자 놈은 손에 H라는 낙인이 찍혔다던데. 아, 글쎄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없다니깐. 그럼 할 수 없지. 다른 곳으로 간 모양이군. 해리스 일행은 마음을 졸이며 배에 올라탔어요. 마침내 출발을 알리는 긴 백고동 소리가 울렸어요. 순간 해리스는 감격에 젖었어요. 아, 이게 얼마만인가. 정말 길고도 무시무시한 탈출이었다. 며칠 후 해리스 일행은 마침내 캐나다에 내렸어요.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입을 맞추었어요. 오, 자유다.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어느덧 2년이 흘렀어요. 톰 아저씨는 타고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주인을 잘 모셔서 클레어 씨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었어요. 그 사이 클레어 씨 집안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흑인 소녀 한 명이 새 식구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소녀의 이름은 톱씨였어요. 클레어 씨가 여행을 갔다가 불쌍해서 데리고 온 소녀 톱씨는 누더기를 걸친 데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오펠리아는 톱씨에게 새 옷을 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물었어요. 웬 상처가 이렇게 많니? 톱씨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어요. 맞아서 그래요. 누가 이렇게 때렸는데? 네 부모가 그랬니? 부모요? 부모 같은 건 없어요. 부모가 없다니 그럼 어떻게 태어났지? 전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오펠리아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다니? 톱씨, 어른을 놀리면 못 쓴다.
톱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걸요, 뭘. 노예제도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온 오펠리어는 흑인 노예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차츰 그들을 동정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톱시도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키우다가 나중에는 진심으로 소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톱시는 말썽꾸러기였지만 머리는 무척 영리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탓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톱시가 버릇없게 구는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화목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톱시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오펠리어는 톱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나라도 나서서 저 불쌍한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야겠구나. 톰 아저씨의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은 톰 아저씨가 펜으로 자꾸만 글자를 썼다가 지우는 것을 지켜보던 에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아저씨, 뭐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려고요. 그런데 글자를 잘 몰라서 힘들군요. 톰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글자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편지를 써나갔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클로 아주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에바가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모지와 피트는 몰라보게 자랐고 당신이 떠날 때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아기도 이제는 곧잘 걸음마를 한답니다. 그리고 조지 도련님은 공부를 무척 잘해서 이 편지도 대신 써주었어요. 참, 나는 가까운 도시에 돈을 벌러 다녀요. 얼른 돈을 벌어서 꼭 당신을 되찾을 거예요. 가족들 걱정은 하지 말고 부디 건강하셔야 해요. 톰 아저씨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는 아내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자신의 방에 걸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곤 했지요. 그해 여름 클레어 씨 가족은 호숫가 별장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에바는 톰 아저씨도 함께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기어코 그를 데리고 갔어요. 푸른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우뚝 솟은 클레어 씨의 별장은 온갖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멋진 곳이었어요. 톰 아저씨와 에바는 자주 호숫가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황금빛 저녁 노을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호수의 물결을 손으로 가리키며 에바가 말했어요. 아저씨, 나는 저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말인가요? 저 불타는 구름 속으로, 하늘나라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에바의 얼굴은 노을빛을 받아서인지 유난히 붉게 물든 것 같았어요. 톰 아저씨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에바 아가씨의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것은 아닐까? 몸에 열이 많아서 얼굴이 더 붉어진 것 같은데. 에바는 얼마 전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오펠리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낫지 않았지요. 사실 별장으로 휴가를 온 것도 에바의 병을 낫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자라면서 에바는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나 점점 생각이 깊은 소녀가 되어갔어요. 어느 날 에바의 엄마가 교회에 가려고 몸에 장식할 보석을 고를 때였어요. 에바가 다가오더니 불쑥 물었어요. 엄마, 노예에게는 왜 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야 글을 알아봤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에바의 엄마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대답하고는 상자에 가득 든 보석을 골랐어요. 엄마, 그 목걸이는 비싼 거예요? 그럼 아주 비싸단다. 그 비싼 목걸이 중 하나만 제게 주세요. 뭘 하려고? 목걸이를 팔아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요. 에바의 엄마는 어이가 없었어요. 에바, 그만 귀찮게 굴고 나가주지 않겠니? 너만 보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구나. 호숫가 별장에서의 휴가는 즐거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에바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자 온 가족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에바의 몸을 살펴보고 나서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낫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단영한 뒤로 에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면 그녀는 긴 의자에 앉아 창밖 너머 푸른 호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날도 에바는 물결이 일렁거리는 호수에 눈길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톱씨, 정말 이렇게 말썽을 피울 거니? 전 그저 에바 아가씨에게 드리고 싶어서. 에바는 이따위 들꽃은 좋아하지 않아. 얼른 치우지 못해? 에바는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톱씨는 진흙투성이의 옷에 손에는 한 묶음의 꽃을 든 채 울상을 지으며 서 있었어요. 에바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톱씨를 올려보내주세요. 저는 그 들꽃을 갖고 싶어요. 네 방에는 이것보다 훨씬 예쁜 꽃들도 많잖니? 저도 모르겠어요. 왠지 들꽃이 좋아졌어요. 톱씨, 꽃을 가지고 내 방으로 올라오지 않겠니? 톱씨는 금세 화난 표정이 되었어요. 예, 당장 올라가겠어요. 한달음에 에바의 방으로 올라간 톱씨는 꽃병에 들꽃을 가득 담아주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곧이어 엄마가 에바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톱씨가 점점 착해지는 것 같아요. 에바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다, 내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아니에요. 오펠리아 아주머니가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엄마, 제 머리카락을 좀 잘라주세요. 뭐라고? 갑자기 머리카락은 왜? 에바의 느닷없는 부탁에 엄마는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에바의 머리카락을 잘라주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에바는 톱씨를 불러 머리카락을 조금 나누어 주면서 말했어요. 톱씨, 내가 죽더라도 이 머리카락을 보며 나를 생각해줘. 톱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가씨가 죽기는 왜 죽어요? 전 날마다 아가씨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에바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나는 너를 사랑해. 저도 아가씨를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에바는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톰 아저씨와 톱씨는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에바가 죽은 후 클레어 씨 가족은 호숫가 별장에서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클레어 씨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날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클레어 씨가 톰 아저씨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톰, 나는 자네를 해방시켜주고 싶어. 지금 생각하면 자네는 나보다 더 에바를 아껴주었어. 그 보답으로 자네를 노예의 신분에서 풀어주라는 에바의 말이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아. 톰 아저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주인님? 정말이고 말고 서류가 갖추어지는 대로 자네는 자유의 몸이 될 걸세.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인님과 에바 아가씨 덕분입니다. 하지만 주인님, 설령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장 이 집을 떠나진 않겠습니다. 그건 왜?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어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을 텐데. 그야 그렇지만 주인님께서 에바 아가씨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때까진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비록 글도 잘 모르는 노예지만 교육을 잘 받은 그 어떤 사람보다 훌륭하네. 톰 아저씨가 물러가자 오펠리어가 클레어 씨를 찾아왔어요. 에바가 떠난 지금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네. 말씀해보세요. 톱씨를 나에게 줘. 내가 데리고 가서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클레어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펠리어가 나가자 클레어 씨는 잠시 서성거리다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시내로 나가서 술을 한 잔 마실 생각이었지요. 톰 아저씨는 자기 방 창가에서 달을 바라보며 조지 도련님과 가족들을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밤은 꽤 깊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악, 여보! 메리의 목소리였어요. 톰 아저씨는 황급히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클레어 씨가 피퉁성이가 된 채 마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톰 아저씨는 하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주인님이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칼에. 곧 의사가 달려왔지만 클레어 씨는 이미 살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클레어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톰 아저씨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톰, 나는 사랑하는 에바의 곁으로 갈 거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나. 톰 아저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클레어 씨는 톰 아저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노예들의 운명. 클레어 씨의 죽음으로 톰 아저씨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돈이 필요했던 클레어 씨의 부인 메리가 집안의 노예들을 모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지요. 톰 아저씨는 또다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사이먼 레글리라는 새 주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레글리는 클레어 씨와는 전혀 딴판으로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톰 아저씨와 에멜린이라는 예쁜 여자 노예를 사면서 즐거운 상상에 빠졌어요. 남자는 농장의 일꾼으로 쓰고 여자는 아내로 삼아야겠다. 레글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목화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톰 아저씨는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금세 주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놈 참 노예치고는 드물게 부지런하고 똑똑하군. 좀 더 두고 보다가 농장 감독으로 써야겠어. 그때부터 레글리는 톰 아저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톰 아저씨가 새 주인 밑으로 온 지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목화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쁘게 생긴 여자 노예를 두고 남자 노예들이 손가락질하며 빈정거렸어요. 어이 캐시, 마님께서 웬일로 이런 곳까지 납시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쌤통이다. 캐시도 이제 우리처럼 다시 채찍을 맞아야겠지. 캐시라고 불린 여자는 노예로 일하다가 레글리의 마음에 들어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에밀린이 오고부터는 다시 목화밭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톰 아저씨는 슬펐어요. 흑인 노예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루시라는 여자는 농장 감독 샘보에게 맞아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의 양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톰 아저씨는 자신의 목화자루에서 얼마간의 목화를 꺼내어 루시의 목화자루에 넣어주었어요. 그것을 본 샘보는 루시를 마구 발길로 걷어차면서 욕을 했어요. 남이 내 눈을 속이려 들다니 네 힘으로 목화를 따란 말이야. 이윽고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노예들은 각자 자기가 딴 목화를 농장 감독에게 보여서 검사를 받은 다음 창고에 집어넣으려고 길게 줄을 섰어요. 마침내 톰 아저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샘보는 귓속말로 레글리에게 속삭였어요. 주인님, 톰은 루시에게 자기가 딴 목화를 나눠주었어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어야 해요. 레글리는 잔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봐 톰, 너는 아까 낮에 루시를 도와주었다면서? 나는 앞으로 너에게 농장 감독을 맡길 생각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연습을 해두는 것도 좋겠지. 자, 이 채찍으로 루시를 혼내주어라. 톰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어요. 주인님, 제발 그것만은,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때리는 일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레글리는 화를 벌컥 냈어요. 뭐가 어째? 노예 주제의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루시를 때리지 않으면 대신 이놈이 맞아야 한다.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소환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샘보, 이놈을 죽지 않을 정도로 혼을 내주어라. 샘보는 채찍으로 톰 아저씨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톰 아저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어요. 그러자 노예들은 쓰러진 톰 아저씨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톰 아저씨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물 좀 주시오. 그때 창고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캐시였어요. 그녀는 톰 아저씨를 안아 일으켜 물을 먹여주면서 말했어요. 톰, 마음씨 착한 것도 이런 곳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볼 뿐이지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사람을 때릴 순 없어요. 나는 이 지옥 같은 데서 도망칠 생각이에요. 당신도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톰 아저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꾸했어요. 진심으로 탈출에 성공하기를 빌겠어요. 캐시는 탈출 계획을 짜고는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그녀는 먼저 레글리의 방으로 갔어요. 주인님, 요즘 다락방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난리예요. 레글리는 움찔했어요. 뭐라고? 다락방에서 죽은 흑인 여자 노예의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내가? 싫어, 난 안 올라갈 거야. 캐시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짐작대로군. 레글리는 예전에 예쁜 여자 노예를 샀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다락방에 가두어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그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지요. 주인의 방에서 나온 캐시는 에밀린의 방에도 들렀어요. 에멜린, 나와 함께 도망치는 게 어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레글리는 당신을 버릴 거야. 에멜린은 반색을 했어요. 도망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곳이 싫어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나와 행동을 같이 하자고. 두 사람은 그날부터 다락방에 먹을 것과 이불을 가져다 놓고 다락방 지붕 및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는 갈대피리를 만들어 매달아 놓았지요. 갈대피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은 정말로 다락방에 귀신이 산다고 믿게 되었지요. 일이 뜻대로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 캐시와 에멜리는 일부러 레글리가 외출해서 돌아올 때쯤 집을 빠져나와 늪을 향해 달렸어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레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저것들이. 얘들아, 도망치는 두 여자를 당장 잡아와. 레글리의 옆에 있던 하인들이 불이 나게 두 여자의 뒤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날이 너무 어두워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람을 풀어 샅샅이 뒤져야겠다. 레글리는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캐시와 에멜리는 멀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레글리의 집 다락방으로 되돌아와 숨을 죽이며 킥킥거렸어요. 호호, 이제 탈출에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이곳에서 며칠 동안만 지내면 레글리는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을 거야. 맞아요.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올라올 엄두도 내지 못할 거예요. 기막힌 작전이었어요. 캐시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아 일주일쯤 지난 뒤 두 여자는 당당하게 다락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해방된 노예들. 캐시와 에멜린이 도망친 다음부터 레글리는 더욱 톰 아저씨를 괴롭혔어요. 그는 직접 채찍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니놈이 그것들을 도망치는 것을 도왔지? 어디에 숨겼어? 말하지 않으면 네 목숨은 끝장이다. 몇 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채찍을 맞고 발로 걷어차인 톰 아저씨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는 여자들이 도망칠 계획이란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그렇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순 없었어요. 뭐라고? 이런 죽일 놈. 레글리는 더욱 거칠게 채찍을 내리쳤어요. 톰 아저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주인님은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주인님을 용서하겠어요. 주인님, 하느님께 부끄러운 일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레글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건방진 놈,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을 가르치려고 들어? 에이, 죽어라. 레글리가 어찌나 잔인하게 매질을 했던지 농장 감독 샘보도 몸서리를 쳤어요. 그날 밤 창고에 갇힌 톰 아저씨에게 샘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톰, 나를 용서해주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네. 톰 아저씨는 간신히 눈을 뜨고 말했어요. 용서하고 말고 하느님은 누구든 용서하라고 하셨네. 샘보, 나를 위해 기도해주게. 그로부터 이틀 후 레글리의 집에 한 젊은 신사가 찾아와 톰 아저씨의 소식을 물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이곳으로 팔려온 노예가 있다던데요. 신사는 셸비 씨의 아들 조지였어요.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죽자 장례식을 치른 다음 곧바로 톰 아저씨를 찾기 위해 뉴올리언스에 있는 클레어 씨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이미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이리로 달려온 것이었지요. 그런 노예가 있긴 있어만 왜 찾는 거요? 레글리의 물음에 조지가 대답했어요. 그는 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톰 아저씨를 찾을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내겠어요. 그 말에 레글리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톰은 우리 집 창고에 있어. 가보시오. 뭐라고요? 톰 아저씨가 창고에... 조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황급히 창고로 달려가 보았어요. 과연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낸 톰 아저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톰 아저씨, 저예요. 조지가 왔어요. 톰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조지는 톰 아저씨를 안아 일으켰어요. 조지가 아저씨를 찾으러 왔어요. 제발 눈 좀 뜨세요. 그제야 톰 아저씨는 가느다랗게 눈을 떴어요. 오, 조지 도련님, 정말 약속을 지켰군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에요? 얼른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요. 도련님, 저는 이미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늦게라도 도련님을 만났으니 행복하군요. 부디 제 가족을 잘 보살펴. 그것이 끝이었어요. 톰 아저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영원히 머리를 떨구고 말았어요. 아저씨, 톰 아저씨, 조지가 왔는데 이제야 겨우 찾았는데. 조지는 톰 아저씨를 농장에서 가까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노예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어요. 여러분, 난 이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줄 생각입니다. 이 서류는 여러분 각자가 자유의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매우 놀라운 말에 노예들은 한동안 웅성거리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련님, 저희들은 마땅히 갈 곳도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지내도록 해주세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일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하나씩 나누어 가지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팔려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감사는 저에게 하지 말고 톰 아저씨에게 하십시오. 저는 톰 아저씨의 무덤 앞에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톰 아저씨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지나칠 때도 한 번쯤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제 부탁은 그것뿐입니다. 조지의 말이 끝나자 노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만세를 불렀어요. 조지 도련님 만세, 톰 아저씨 만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조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